기사입니다. 성범죄자 거주를 거부합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에 출소한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의 건물주가 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이 당연히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는 자기 집에 살겠죠. 그쵸. 또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아갔는데 살고 있던 주거지는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조두순인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요. 근데 계약 기간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더는 계약 연장을 못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헤아려지는 마음인 거죠. 당연히 집주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집을 알아본 겁니다. 그 부인이. 그러니까 조두순이 막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계약 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부인이 알아보고 다녔는데 일단 인근의 선부동으로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졌던 거예요. 알려졌는데 일단 28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조두순 측에서 우리가 그날 당장 짐을 빼서 나가긴 좀 어려우니까 며칠 말미만 다오라고 해서 집주인이 그 정도까지는 양해를 했다라고 해서 실제 그러면 언제 이사를 갈 것인가가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근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또 많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지는 못했어요. 무산이 됐어요. 당연하게도 이게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지 좀 의아한 게 그 인근, 원래 살고 있던 그 안산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게 신상 공개가 되고 어디에 사는지 좀 인터넷이나 SNS상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면 우린 계약 체결해주지 말자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그걸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실제 계약까지 체결됐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새로운 그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두순의 부인이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월세 계약을 할 때 네. 집주인에게 우리 남편은 회사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집주인도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조두순 씨의 부인이 뭐 죄를 진 건 아니고 그 부인의 인적사항이나 뭐 얼굴 같은 게 알려진 건 아니니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부인이구나 이렇게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면서 보통은 계약 당사자 뭐 부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집에 누구누구가 들어와서 사냐, 뭐 아이들이 많은지, 혹시 동물을 그렇죠. 키우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조두순의 부인이 아예 우리 남편 회사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 집주인도 뭐 회사를 다니나 보다 조두순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새로 이사 가는 집 인근에는요. 뭔가 학교들도 당연히 많고요. 주거지 주변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뭐 초소를 옮기느니 이사 가는 집 주변에 어떤 보안을 강화하느니 굉장히 논의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조두순인 걸 알면서까지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겠다. 오히려 반환할 테니까 위약금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이거 돈 갖고 우리는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계약 체결하는 과정 중에 원래 집주인은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계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보증금의 한 10분의 1, 100만 원만 계약금으로 걸고 이제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치릅시다라고 했는데 그냥 보증금 전액 낼게요. 라고 조두순 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그 돈 주겠다. 위약금까지 얹어서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한 돈의 2배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언론 보도에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사 가기 전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은 원하지 않는다더라. 지금 조두순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알려진 게 일단 집주인은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보증금을. 이거 내가 돌려주겠다. 거기에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얹어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일단 조두순 부인 안 된다. 1,000만 원에 2배 2천만 원 되돌려 다오. 그러면 내가 계약 이제 해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계약서 체결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부동문자라고 해서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일단 계약금을 걸고 어떤 단순한 변심이나 다른 사정으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이 계약금의 2배, 받은 사람은 2배를 내고요. 일단 계약금을 건 사람은 그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고 그게 민법에도 해약금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약으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에게 교부 일단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의 착수,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뭐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맡긴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도 많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두순 부인은 내가 1,000만 원을 걸었으니까 1,000만 원이 보증금 성격도 있지만 계약금 성격도 있다. 이 보증금 전액이긴 하지만 2배를 돌려다오라고 했는데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원했던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걸 자진해서 걸기도 했고 내가 그리고 조두순이 온다는 걸 알면 계약했겠냐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받은 돈의 한 위약금 일정 정도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 매듭이 지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는 애초에 계약을 안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회사원이라고 속이지 않았느냐. 이거는 뭔가 내가 속았다, 네. 사기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거 어떨까요?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회사원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줄 알고 계약을 해준 거지. 내가 조두순이 온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계약 체결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민법 법리가 사기 취소라는 게 있죠. 이게 사기라는 게 정말 형사적으로 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속였다라는 개념과 다르게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숨긴 겁니다. 이거는 그 고의성이 다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을 상대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집에 살게 되면 그 인근의 어떤 보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임차인을 드릴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상당히 꺼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을 사실 조두순 부인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일부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알렸을 때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를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파기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난 정말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이사를 막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화성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논의가 됐던 게 화성시장 막 측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될 텐데 전입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법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엄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본인의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는 일단 살아야 돼요. 지금 보호수용소나 이런 제도가 완전히 안착해 있질 않기 때문에 뭔가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아예 어느 곳에서도 못 살게 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럴 때 이 두 권리를,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좀 격리된 어떤 수용시설 같은 거를 별도로 만들자. 이게 정말 구치소나 어떤 교도소 같은 정도의 어떤 구속성을 갖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갱생 그리고 사회에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맞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이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항상 이런 논의가 이렇게 좀 성범죄,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뭐 살인, 연쇄살인범 이렇게 사회 복귀할 때마다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두순의 주소지 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안산시가 바빠지기도 했는데요. 대책 마련에 굉장히 좀 분주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사 간다라고 하니까 원래 안산시에 살기도 그렇죠. 하지만요. 일단 어느 동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인근의 어떤 그 경찰 치안력을 강화시켜야 되다 보니까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원래 이 수감 생활 마치고 바로 살고 있던 그 와동 주변에는 순찰초소 2개소가 이미 운영이 되는데 이사 가는 그 동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경찰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24시간 경비 체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만으로는 이게 운영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원 경찰 9명을 추가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적정성이 어디까지인가가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조두순이 이사 갈 때마다 경찰에서 내세우는 어떤 대책은 CCTV를 강화하겠다. 그럼 또 CCTV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LED나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야밤이 되더라도 좀 주변을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심 귀갓길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한달지 이게 조두순이 이사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경찰이 좀 내놨던 대안들이기도 합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이사를 계획을 했던 네. 조두순이 결국에는 이사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부인도 이 부분이 언론에 알려지고 본인도 이 2천만 원을 1천만 원 내고 2천만 원을 정말 받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이사를 가려는 의지는 관철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그런데 일단 이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는 이사 계획은 좌절이 됐고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제 중간에 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비용, 중개 비용 같은 것도 이미 납부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그렇다면 이사 가기로 했던 돈까지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절대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반대를 할 거다. 그리고 연세 이 성폭행범이 살고 있는 아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연일 그 원룸 앞에서는 이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워낙에 주변에 대학 원룸촌이 있기도 하고 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도 해서 그런데 사실 조두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런 사회적인 뭐랄까요, 좀 소란이랄까요, 이런 거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최근 김근식 그리고 박병화 등 흉악범의 출소 뒤에 재격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어요.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감시를 하면서 사실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큰가 봐요. 조두순 감시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무려 4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인근 주민들 뭐 조두순 얼굴 본 적 있어요? 뭐 조두순이 나와서 뭐 어딜 가던가요? 물어보면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다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외출을 할 때마다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 동선을 체크하기도 해서 그런데 실제로 경찰력과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인력은 이미 상시적으로 가동되니까 돈이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는데요. 일단 청원경찰 9명을 고용하는 예산만 1년에 4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고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 청원경찰이 그냥 뭐 청원경찰이 아니라요. 완전 유단자들이에요. 뭐 태권도나 유도.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아까 LED 뭐 등을 설치한달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 혈세로 투입이 돼야 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또 논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청원경찰 9명을 고용하는 예산만 1년에 4억 원이 드는 줄은 몰랐네요. 많죠. 예. 무시하지 못할 액수인 것 같은데 조두순의 주거지 이전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도 했고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런 뉴스들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비단 조두순만의 문제는 또 아닐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단 조두순 문제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조두순 이후에는 김근식
인식이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뭐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미성년자를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온다, 갱생시설에 머물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시설 인근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이제 불만이 높아졌었는데 다른 여죄로 이미 구속수감이 재차돼서 논의의 이 수면 아래로는 들어갔지만 여전히 잠재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박병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적으로 원룸에 사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굉장히 공략을 했어요. 공격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거의 몇 건을 저지른 연쇄 성폭행 범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어느 특정 주거지에 나와서 살겠다,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대안이 이런 어떤 연쇄적인 범죄, 특히 성범죄, 전문가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성적 충동을 제지하기를 자연적으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충동을 자제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김구식 같은 경우에도 사회로 나온다는 그 일이 정리되기 이전에 한번 뭐 심리 측정 같은 걸 해봤더니 상당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나왔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연인으로 사회인으로 사회에 활보하도록 두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론되는 대안이 보호수용법을 빨리 만들자. 보호수용소라고 해서 이미 어떤 죗값을 치르고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기준을 정해서 살인을 2번 이상 저질렀달지 아니면 성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이렇게 습성을 보이고 있는 강력범죄자들에 한해서는 보호수용소에서 관찰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어떤 대선 공약으로 냈던 부분이기도 해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안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한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반대 논리는 아니 사람을 이중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죗값을 치른 사람에 대해서 뭐 격리된 별도의 공간에 신체적인 자유를 속박하면서 두는 것이 사실상 2번 처벌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이거 인권에 반한다, 반인권적이다 이런 반박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진단이 되면 일정 격리 시설에 가둬놓고 관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시카법이라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학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한참 떨어진 공간에서만 별도로 격리된 채 살도록 거의 무슨 마을이 조성돼 있기도 한데 그건 아무래도 영토가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비교적 자유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젠 우리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범죄자들을 이중처벌하는 문제가 같이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과도 좀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섣불리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호수용법 외에도 사실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 어디에서는 최소한 못 살게 한다. 살면 안 된다라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입법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지 결정을 정부나 법무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습성을 가진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더라도 그냥 그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게 된다, 어디로 이사 가게 된다 하면 부랴부랴 CCTV 걸고 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표를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강간의 주 범행 장소를 한번 집계를 내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 범행 장소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입니다. 본인의 주거지가 52.8%로 상당히 높았어요. 절반이 넘죠. 그러네요. 그리고 강간에 이른 경우도 30%로 주거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공간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를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도 그냥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 정도 본인의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는 아예 못 벗어나게 한다거나
그리고 보호시설, 갱생시설을 만들더라도 학교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그렇죠. 법을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빨리 진행되면 이게 여야 간에 충돌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하니까요. 빨리 입법화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빨리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 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던데 여기에 좀 이런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시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뭐 본인의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일정 기관들,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기관에서는 많이 떨어진 곳에 생활하도록 한 건데 유사한 법입니다. 이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이 일부 개정안,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일단 사회로 복귀한 이 수감자가 내가 갱생보호시설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갱생시설에도 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외출은 또 허용이 되니까 그렇죠. 아이들 인근을 또 맴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도 최근에 입법 발의가 된 게 김근식 아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조로 그리고 갱생시설에 입소하기로 했었거든요. 김근식이 처음에는. 그래서 갱생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거리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어떤 입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거주에 대한 문제 우리가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성범죄자의 거주를 거부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